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고 디테일한 연준 의원들의 조치와 전망이 잇따랐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깜짝 소식도 하나 들려왔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였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만기가 9월로 늦춰졌습니다. 자, 이 소식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연준의 다른 결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통화스와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좀 깜짝 소식이었어요. 3월 말이면 아직 마감 시한도 꽤 남았고 내년 초에 연장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스와프 연장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좀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이제 연준하고 내년 3월 말까지로 이제 예약이 돼 있는데 원래 6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내년 9월 말까지로 이제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불 계약이 이제 연장됐습니다. 예. 당초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600억 불 그 계약이 체결됐고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니까 이제 9월이 이제 마감이 종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내년 또 3월로 한번 1차 연장했다가 네, 그게 7월이었죠. 예, 그렇죠. 7월 달에 연장 계약을 9월 종료 전에 했다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다시 6개월 연장돼서 내년 9월 말까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억 불 이제 한미 수합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다 한 200억 불 정도 규모의 외화 대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환율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3월 18일 마감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1,245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된 환율이 1,094원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처음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의 한미 외환 시장 상황과 지금의 한미 외환 시장 상황은 정반대 입장이 된 상황이 됐거든요. 환율만 놓고 보면요. 그러면 이번 통화 스와프 연장은 우리보다는 미국의 필요가 조금 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그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 물론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 압력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환율이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거든요. 통화 수합을 미리 체결해가지고 어떤 안전 장치를 준다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수합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외환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화 스와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연준 자체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여러 차례 예상이 됐던 만큼 무난하게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은 됐는데 내년 성장률을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전망을 훨씬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본 건데 역시 백신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지금 접종이 이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합의가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화당 쪽에서는 당초에 한 6천억 불 정도 좀 작은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2조 4천억까지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한 9천억 불 정도의 합의된 예산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조 이내에 그 경기 부양책이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좀 부양책이 나오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FOMC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률 같은 경우도 당초에 9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3.7%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마이너스 2.4%로 상향 조정된 게 어떤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실업률도 뭐 올해 이제 미국이 7.6%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가정하면서 6.7%까지 실업률이 낮아졌거든요. 전망치긴 하지만 예. 그런 요인들이 미국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실업률과 관련해서요. 뭐 전망치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지가 않거든요. 뭐 주춤했던 실업수당 청구도 계속 올라서 뭐 거의 매주 이 시장에서 전망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실제 건수가 뛰어넘는 이 구도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상황이 과연 괜찮겠느냐 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미국은 사실 경제가 나빠지면은 고용 시장이 가장 위축되거든요. 예. 내수 시장이 큰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고용 시장의 그 베로미터예요. 그래서 예. 상당히 그게 중요한데 뭐 경제는 뭐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게 되면 그렇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 그런 제압이 얘기 더 나오는 빨라지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경제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가장 직면한 경제 아주 그 현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용 시장 회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시장은 뭐 이미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권 매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해질 거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보고 있는 거였는데 뭐 채권 매입의 규모나 채권 매입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로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거는 뭐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고요. 예. 두 번째 관건이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어떤 기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11월 FOMC 회의에서 예. 이제 그 금리 이제 동결이 되고 이후에 나오는 그 공개되는 자료가 FOMC 회의록이거든요. 예. 회의록에 대해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그 변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8월 달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앞으로 그 연준이 지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 2% 수준을 넘는다 하더라도 물가가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 매입 기조를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11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12월 달에서는 뭐 채권 장기채 위주로 매입하는 비중을 경기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좀 줄이고 장기채 매입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런 좀 규모도 좀 줄여나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예. 뭐 예상과는 조금 틀리게 어쨌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그 진척이 있을 때까지 완전 고용이나 물가가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채권 매입은 지속하겠다 이런 이제 성명이 발표가 됐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제로 금리와 함께 뭐 연준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어떤 기조가 상당 부분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준이 계속해서 이 부양책을 펼쳐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기조가 내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미국의 이제 달러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이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달러 약세 기조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사실 수출입하는 그런 밸류체인 시스템으로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위안화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환해지 목적으로 원화에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화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에 이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때 위안화를 매입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미리 이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메이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화의 메이 원화의 포지션을 메이 취한다는 포지션 거네요.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NDF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유동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원화를 갖고 이제 롱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2016년 이후에 상당히 심화됐는데 예. 최근에 상관관계를 보면 한 0.5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도 보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계속 좀 달러에 비해서 이제 절상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이제 하방 압력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이제 1,050원 밑으로 이제 예상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1,090원 정도까지 최근에 5 영업일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출이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물론 수입하는 입장에서야 좋겠습니다만 수출하는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의 이슈가 수출 기업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대기업에 한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예. 일단 제품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해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수출 중소기업이에요.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해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특허나 어떤 기술력을 갖지 않은 그런 그 수출 기업들 주로 부품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적으로도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그런 내용도 발표하고 있거든요. 1,050원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수출 채산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에 대한 예. 얘기도 나오고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 변동에 대한 보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수출 금융 지원, 보증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그 원달러 환율의 부정적 여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에서는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선을 거의 확정지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경기부양책, 지금의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이미 합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부양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내년 경제와 관련된 전망은 어떤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분석 좀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제 시장에서 결제할 때 주로 달러로 많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한 그런 그 업체가 바이어로부터 이제 달러 자금을 받았을 때 예. 그걸 이제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차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달러 이외의 어떤 그 통화로 이제 결제 수단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결제 수단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통화의 좀 다변화 그런 쪽도 이제 기업들이 좀 추진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달러가 유동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정부가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이제 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다 환율 조작국이 지금 되죠.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조작 대상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도 조작 대상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자칫하면 미국 어떤 그런 그 자금 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경제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부도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결제 수단을 바꾸고 환해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쪽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제 그 수출 보증에 대한 좀 지원, 특히 중소기업, 그다음에 환 변동에 대한 그런 그 보험 확대 이런 그 정책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좀 올해 좋아져가지고 하반기에 예. 거기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
시장률도 좀 반등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원달러 환율이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낮아지면서 수출 생산성이 악화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마련하는 게 내년 어떤 경제 그 전망에 대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약간 곁다리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대체 통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싸지는 게 뭐 원화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달러가 너무 싸져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나마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달러 가치가 약화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미통화에 대한 어떤 지위가 일시적으로는 좀 그 지위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상거래나 금융시장에서 주로 결제 통화가 사실 달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달러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와 지수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런 유로 통화가 예. 최근에 이제 영국이 이제 무역 협정 없이 이제 그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유로 그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달러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온 이후에 그 달러 지수가 0.2%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유로 변수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변수 빼게 되면 미국의 경기 부양 이슈, 경기가 좀 좋아질 만한 어떤 백신 좀 확산세,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달러와 이제 좀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좀 상황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우리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보면 이제 어쨌든 위안화하고의 또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예. 달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통화가 약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의 통화 상황도 통화 상황은 원래부터 예측이 참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만 내년에도 상황이 그렇게 쉽게 예측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